예, 오늘도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은 수학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에 인도하는 거 보면 부흥사로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회에 제가 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사로 정식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길을 열면 좋겠습니다. 늘 아주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공산주의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3주 정도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공산주의자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 책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느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인류 역사상 그토록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직접 한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의 중요한 내용을 유인물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마르크스 이전에도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에, 오웬, 생시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은 19세기 유럽에 아주 빠른 속도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때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대규모로 진행되던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때는 대규모 공업화, 큰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물건을 강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배에다 싣고 막 해외 돌아다니면서 수출을 해요.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료의 공급처, 동시에 만들어진 물건의 판매처로서 식민지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그게 무역을 통해 엄청나게 팔리고, 이 와중에 자본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생겨나요. 동시에 이때는 노동자의 권리, 인권, 노조 이런 거 없던 시절입니다. 노동자들은 막 계속 일해야 돼요. 6살짜리 어린아이가 15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그 노동자들이 사는 거처에 가보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해요. 쓰레기가 쌓여있고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아니 6살짜리 어린애도 공장에서 15시간 넘게 일해야 되는 세상이니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식민지를 막 개척하는 제국주의가 생겨나고 그 제국주의의 말발구 아래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어서 신음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공업화가 진행이 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 비판한 사람, 이 대표적인 부류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진행됐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가난, 실업, 억압과 불평등, 전쟁과 제국주의 침략 등의 문제에 사회주의자들이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만병통치약을 드디어 이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사유재산을 폐지하면 된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다 있죠?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내가 몰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사유재산입니다. 내 재산이 있고 네 재산이 있어요. 부자의 재산이 있고 가난한 사람의 재산이 있어요. 이걸 다 없애버리면 아예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없어지면, 그래서 공유재산, 자동차도 모두 같이 타고 은행 계좌도 모두 같이 사용하고 집도 똑같이 나눠 가지면 그러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지죠. 다 똑같아집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면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유재산 제도만 폐지하면 자본주의의 모든 악과 병폐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 라고 마르크스 이전에 이미 사회주의자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엥겔스는 이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 몽상,
환상 비슷한 말이죠. 탁상공론에 불과한 사회주의다라고 경멸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자 그런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사유재산 제도를 없앤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세상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유재산 제도 없애자라고 말만 했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이지 못한 몽상에 불과하다라고 엥겔스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해 볼 수가 있죠. 첫째, 사유재산 제도를 다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둘째, 사유재산 제도를 다 없애는 게 옳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했는데 그 사유재산을 없애는 거,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옳은 것입니까? 첫째는 그게 가능할까요? 둘째는 그게 옳을까요? 셋째는 진짜 사유재산 제도만 없애면 빈부격차, 제국주의, 식민지, 온갖 문제, 심지어 매춘까지도, 인간성이 파괴되는 문제까지도 사유재산 제도만 없애면 인간 세상이 정말 지상낙원이 될까요? 이 세 가지 우리가 문제를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던져볼 수 있어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는 게 가능하냐? 그게 옳으냐? 진짜 사유재산 제도 없애면 만병통치약, 지상낙원이 도래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18년 독일에 유태인의 후손인 칼 마르크스가 태어납니다. 칼 마르크스의 조상은 유태교의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원래 있었던 사회주의 사상에다가 유물사관, 잉여가치론, 폭력혁명론, 그 다음에 또 뭐 쭉 많습니다. 뭐 인간 소외가 되고 어쩌고 국제 뭐 해갖고 여러 가지 정교한 이론을 덧붙여서 공상적 사회주의를 아주 체계화된 투쟁의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평생의 동료였고 마르크스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대줬던, 마르크스가 죽은 다음에는 그 자식들의 생활비까지 대줬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가 공상적 사회주의라면 마르크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과학적 사회주의, 이거는 1 더하기 1은 2,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는 것처럼 이건 과학이다 라고 엥겔스가 격찬을 합니다. 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원을 이룬 책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저한 공산당 선언, 1848년에 나왔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책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은 전부 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라 그래도 안 읽으실 거죠?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믿어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유인물에 요약을 했습니다. 뭐 유튜브로 강의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유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스태프들이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도치법을 사용해 갖고 주어를 뒤로 뺐습니다. 자, 이 한 30페이지 남짓한 책이라기보다는 팜플렛에 가까운 요 책이요, 얼마만한 영향을 끼쳤느냐. 요 책에 기초한 공산주의가 전 세계 최소한 76개국 이상에서 공산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고 전성기에는 100개에 가까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지구상의 절반을 지배한 이데올로기가 됐고요.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30페이지 남짓한 이 조그만 책이 수십 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은 성경이겠죠. 근데 그 성경이 쫙 번역돼 나가는 게 대략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되잖아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은 기독교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한 17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번역된 아주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했던 박종대라는 번역자가 뒤에 역자 해석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는 하나의 유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에서는 마르크스가 실제한다. 유령이 아닌 현실이자 우리의 실존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이 마르크스의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이 마르크스는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떠도른다, 공산당을 유령에 비유했는데, 이 번역한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은 마르크스는 유령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의 실존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 번역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마르크스가 유령이 아니고 현실이 돼서 2018년 한국 땅에 현존할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왜? 젊은 날 그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난주에 이 나라 이끌어가는 지방 권력으로 대두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언론, 방송,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그 언론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언론을 통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 마르크스에 심취했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소설, 영화, 드라마, 그냥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거기 마르크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이게 마르크스적인 영향력 하에 만들어졌다고 누구도 설명하진 않지만 그 바탕에 마르크스적인 사상에서 나온 영향력이 깔려있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을 저와 여러분이 즐기고 있어요. 대놓고 이게 마르크스적인 영향력이다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땅의 정치 권력, 교육 현장, 우리가 듣고 보는 언론, 문화의 현실 속에서 마르크스는 유령이 아니라 강력하고 강고한 현실로 2018년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을 제가 몇 가지 테마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유물론. 인간의 관념과 견해, 신념, 한마디로 인간의 의식, 정신세계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과 사회적 관계, 물질적 토대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깊은 통찰력이 필요할까? 이거는 뭐 깊게 생각 안 해봐도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념의 역사는 정신적 생산이 물질적 생산과 함께 변형된다는 사실 말고 또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러니까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도래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는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얘기를 합니다. 토대는 뭐냐? 경제, 물질, 돈의 문제. 그 토대, 물질적인 경제적인 바탕 위에서 상부구조, 그건 뭡니까? 문화, 정치, 예술, 법, 국가, 이런 거는 일단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수준에 맞춰서 문화생활을 즐기게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결혼, 문화, 정치의식 이런 게 그 바탕에 들어가 보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돈이, 경제가, 물질이 토대, 그 위에 있는 무슨 뭐 결혼 생활이니 가족이니 문화니 철학이니 이런 모든 것은 상부구조, 토대 위에 상부구조가 존재한다. 뭐 이게 마르크스 철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맞는 면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경제, 물질, 그게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치죠. 배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플 때 본 거랑 배부를 때 본 거랑 경치도 달라 보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조사해 보면요, 그냥 평범한 혹은 가난한 그냥 보통 사람 혹은 서민들이 사는 지역의 학생들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군인, 교사 이런 게 되게 1등입니다. 왜? 그냥 평범한 사람들 혹은 조금 가난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선생님, 이게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간호사, 군인,
뭐 직업 그냥 장래 희망이 그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많아요. 강남에 잘 사는 애들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해 보면 이게 장래 희망이 제목이 좀 길어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국제 변호사, 전문 경영인, 금융 컨설턴트. 장래 희망 자체가 말이 어렵습니다. 군인 이름 쉽잖아, 그죠? 이거 무슨 전문 뭐 컨설턴트 막 영어를 막 동원해요. 청소년들이 꾸는 꿈조차 돈 있는 동네랑 돈 없는 동네가 다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지적이 100%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물질이 돈이 인간의 정신생활에 장래 희망에까지도 영향을 끼치죠. 그럼 그렇다고 이 말이 다 100% 맞을까요? 이호 목사 저거 알고 봤더니 빨갱이였구나. 마르크스를 찬양하다니. 아니 100%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리. 한문으로 하면 일리. 하나의 이치. 하나의 이치는 있죠. 마르크스 이론에 100%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또 100% 맞느냐? 인간의 정신이란 건 다 물질에서 나왔다. 그 아주 투철한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북한이 싫어갖고 남한으로 올라마신 분 만나갖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딱 첫마디로 거절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유물론자입니다. 나는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넘어왔지만 기독교, 종교, 한 방에 보내는 분들도 제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자, 유물론이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 물질에서 정신이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그럼 성경 구절 하나 대봐요. 여기 마르크스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예수님 말씀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조금씩 얘기는 막 해요, 그죠? 나한테 안 들리게. 내가 알고 있는데 너한테 다 알려주기 싫어. 뭐 이렇게 소곤소곤. 무슨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언제 했냐면 40일 굶주렸을 때. 40일이 아니라 4일을 굶어도 미치겠죠, 사람이. 4일이 뭡니까? 4시간을 굶어도 막 배고플 텐데요. 40일을 굶주린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강렬한 유혹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디서 예수님이 딱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보면 환장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랬으면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이 무지하게 힘들어져요. 떡으로 살 것 아니니까 막 굶어야 돼. 밥을 안 먹으면서 성경 암송만 해야 돼. 왜? 떡으로 살 게 아니니까. 한마디를 예수님이 딱 붙이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았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 뭡니까? 떡으로 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러면 떡도 못 먹고 맨날 성경 암송만 해야 돼. 그 인생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먹어라.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떡의 현실적 필요를 인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오늘도 강의 마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에 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야구를 보는 이런 행복한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치킨으로도 살고, 그죠? 짜장면으로도 살고 야식으로도 살고 얼마나 좋아. 떡이 필요한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내가 영의 양식을 먹였으니까 끝. 저녁 식사는 각자 해결해.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저 먹을 거 좀 줘야지. 제자들이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영생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배가 고프면
기진해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너네는 성경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밥 굶고 밤새서 니네 집까지 걸어가. 쓰러지든 말든, 쓰러지는 놈은 믿음 없는 놈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정신승리 같은 거 추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 사람들 보내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먹을 거 줘야 돼. 이 많은 사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나이다. 빌립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게 없어요. 뭐 있었죠?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다 갖고 예수님이 축사하셔갖고 나눠줬더니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죠? 인간의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뭐 이런 성경은 수도 없이 많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술이야, 술.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셔갖고 결혼식장에서 쫙 따라주신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신의 중요성, 물질의 중요성을 다 같이 인정하신. 근데 마르크스는 물질만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재밌어요. 마르크스는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곧단 소리한 공산주의 국가는 죄다 가난해졌어요. 물질 그러다가 물질이 없는 세상이 됐고요.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대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는 다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계급투쟁론.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역사를 아주 살벌하게 봤어요. 자유민과 노예, 박터지게 싸워. 귀족과 평민, 얘네 또 싸워. 그 다음에 영주와 농노.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명칭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지만 본질적으로 싸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장인과 도제, 이렇게 관계가 달라도 자유인과 노예, 귀족, 평민, 영주, 농노, 장인, 노제 이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어도 기본적인 건 뭐냐? 억압자와 피억압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자와 피착취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쉴 새 없이 싸웠다. 기존의 모든 사회는 억압계급과 피억압계급의 적대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인간이란 현실에는 없고 오직 철학적 환상의 희뿌연 하늘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참 마르크스가 글을 잘 썼죠. 이렇게 참 멋진 용어로 계급투쟁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면이 있죠. 실제로 역사상 착취자가 있었습니다. 왕, 귀족, 조선의 양반들이 상놈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지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역사상 이런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투쟁이 자주 등장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관계가 다 억압, 지배, 착취 이것만이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마르크스가 직접 뭐라고 썼냐면 장인과 도제 요 사이도 착취 관계로 봤어요. 장인이 뭡니까? 숙련된 기술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고려청자, 조선 백자 이런 뛰어난 예술품 만든 사람이 장인이죠. 장인. 아주 뛰어난 예술가 수준의 기술자. 그 장인 밑에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숙련공. 그 다음 도제는 비숙련공 말단이죠. 그 밑에 와서 청소하고 물 따다 드리고, 이거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시다바리. 들어보셨죠? 또 따까리. 뭐 이런 게 도제예요. 시다바리하고 따까리. 그러니까 장인, 기술자, 기술을 가진 예술가. 장인과 도제의 관계도 착취와 피착취다 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했어요. 이 도제가, 장인이 도제를, 시다바리를 때리고 괴롭히고 밥을 굶기고 그럼 착취가 맞죠. 근데 장인이 이 시다바리, 따까리한테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것도 착취인가요? 그건 착취가 아니라 교육 아닌가요? 이 따까리가, 시다바리가 맨날 막 혼나고 야단 맞으면서 장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도 장인이 됐어요. 그럼 그거 착취한 거예요? 후원한 거예요? 장인과 도제 사이도 착취로 볼 수 있느냐?
착취가 역사상 존재했던 게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다 착취와 피착취로 볼 수 있느냐? 우리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역사상 이 착취자와 피착취자 계급 사이에 계속 투쟁이 있었는데 그 투쟁이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 사회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서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두 개의 거대한 계급으로 점점 분화되고 있다. 옛날에는 자유민, 노예, 귀족, 평민, 양반, 상놈 이런 관계였다면 지금 어떤 관계가 됐냐면 자본가, 부르주아지, 이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공장, 토지, 인력, 글자 그대로 자본,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자본가 계급. 그런 거 없이 자본가한테 고용돼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 노동자 계급. 이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지,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트. 결국 우리 시대에는 이 두 가지 계급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고착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중간에 있는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중산층, 소상공인, 연금생활자, 수공업자, 농민. 예를 들어 월급과 연봉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건 자본가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고 또 내 나름대로 집도 한 채 있고 자동차도 몰고 몬다 하면 그렇다고 또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요 중간층이 있었는데 마르크스 때는 이제는 그게 다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만 남는다라고 썼어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가운데 자본가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청년 한국은 왜 이렇게 돈 없는 자본가가 하나도 없네. 부르주아지 없으세요? 그 다음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 손 들어보세요. 얘는 다 유령이네. 그러면 뭡니까? 뭐가 있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중산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산층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가라 그러기는 좀 민망하죠, 은행 잔고가. 그렇다고 또 뭐 노동력만 파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막 억압받고 막 착취받는 노동자나, 아니 뭐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 글쎄 회사에서 뭐 좀 스트레스는 받죠, 직장 상사한테. 그러나 영화도 보고 휴가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요.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라 그러기는 좀 부유하죠, 노동자라 그래. 이런 중간 계층이 지금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마르크스는 중간 계층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어느 나라나 중산층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중간층이 막 무너지고 있죠, 중산층이. 그래서 중류계층이 하류로 막 무너지고 있는 와중이지만 중류계층,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중산층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마르크스는 중산층, 중간계층은 없어진다 그랬는데요, 그 마르크스의 이론에 가까운 마르크스주의자거나 친마르크스주의적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중산층이 없어져요. 희한하죠?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중산층이 두터워집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요. 이상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마르크스 좋아하는 사람 말처럼 돼갖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중산층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좌파 정책은 나눠주는 거, 포퓰리즘 위주로 가고, 우파 정책은 경제를 키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성장해지면 중산층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틀린 얘기죠? 자, 이렇게 두 계급이 투쟁하는데 세 번째, 그 지배계층, 착취계층이 부르주아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부르주아 계층이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많이 했는지를 제일 자세히 정확하게 쓴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굉장히 뛰어난 천재입니다. 부르주아지가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쫙 써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 활동이 실로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도 그들 부르주아였다. 인간이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대규모로, 얼마나 놀랍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부르주아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공업화가 막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무역 항로가 열리고 물건이 막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정치 체제가 막 뒤집어지고 예술 체제도 막 바뀌고
부르주아가 지배 계급이 됐을 때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마르크스가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킨 뭐해? 그놈들은 착취자인데. 어떻게 착취했냐면 한마디로 종교적, 정치적 환상들에 가려진 기존의 착취를 노골적이고 파렴치하고 직접적이고 인정사정 없는 착취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등장하기 이전의 착취자는 귀족입니다. 귀족이 있고 그다음 평민, 농민, 노예가 있었죠. 그 귀족들의 우두머리가 왕이에요. 이 귀족하고 왕들은 어떻게 착취했냐면은 자신들의 착취하는 지위를 종교적, 정치적 환상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포장이 왕권 시수설 들어보셨죠?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다. 신수, 임금이 주신 거다. 뭐 프랑스의 루이 14세, 15세, 16세 그런 임금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것처럼 종교적으로 은근히 포장을 해놓고 착취를 했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이 자본가, 부르주아는 그런 종교적인 착취, 포장 이걸 없애버리고 대놓고 무자비하게 돈으로 착취를 해야 된다. 심지어 가족관계 내의 가슴 뭉클하고 감상적인 배의를 찢어버린 뒤 가족관계를 순전한 돈의 관계로 돌려놓았다. 가족까지도 돈으로 해체한 진짜 나쁜 놈들이 부르주아다. 글쎄 부르주아 이전에도 조선시대 양반들도 막 그냥 첩을 여러 명씩 놓고 그래서 가족을 복잡하게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뭐 그때도 가족 해체한 건 많은데 하여간 마르크스는 다 부르주아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가가 착취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개혁 개방하기 이전에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데 중국에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일본, 나중에 한국에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가가 돈을 보내가지고 중국의 노동자가 그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자본가를 맡았고 중국은 노동자를 맡았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등소평이 개혁 개방하기 이전에 중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약진 운동 때 3,8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굶어 죽어도 100만 명, 1000만 명 단위로 죽어나가요. 자, 중국 농촌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가난한 농민이 미국과 일본의 자본가가 세운 공장에 취직해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 받아서 굶어 죽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미국 자본가가 중국 노동자를 착취한 건가요? 착취한 거예요? 취직시켜 준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자본가는 무조건 착취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미제국주의자인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미제국주의자가 중국의 공장을 세워서 중국 농민이 거기 취직해갖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했다면 그게 착취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국이 공산주의만 계속 고집하고 있을 땐 가난하다가 뭐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공산주의, 등소평이 그런 걸 주장하면서 무역을 막 해갖고 지금은 미국 둘째가는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럼 미국 경제가 성장한 중국 경제가 성장한 중요한 원인은 미국이죠. 중국산 물건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그럼 중국 노동자가 만든 물건을 자본주의 국가 미국이 많이 사줘서 공산주의가 발전했는데 그 자본가인 미국이 노동자인 중국을 착취한 겁니까? 근데 중국은 착취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발전하지? 또 하나, 미국의 대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갖고 기술을 딱 개발해요. 소프트웨어 같은 걸 개발합니다. 뭐 영어 같은 걸 개발해요. 미국 학자가 책을 써요. 그럼 옛날에 한국이 그랬고 지금도 한국이 뭐 어둠의 경로로 그렇게 많이 하지만 중국은 대놓고 하죠. 어떻게 하죠? 중국은 그걸 개발 안 하고 그냥 뺏겨요. 할리우드 영화사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초호화 캐스팅을 해갖고 영화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불법 다운로드 받아갖고 집에서 봐요. 중국에서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서 CD로 만들어서 막 팔아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영화를 예를 들었지만 영화뿐만 아니라 뭐 약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약 하나 개발하려면 학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갖고 과학자들이 연구해갖고 약을 만들면 그거를 그냥 복제해서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에 선진국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기술을 그냥 복제하든지 카피하든지 거기에 대한 짝퉁을 만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가 열심히 팝니다. 지금도 짝퉁의 천국이죠.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을 착취한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착취한 거예요? 앞에 사람이 죽어라고 기술 개발한 걸 내가 뺏겼으면 그 사람의 노력을 내가 착취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또 김필재 기자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기술을 중국 스파이들이 다 훔쳐가지고 미국의 국방 기술을 훔쳐서 중국의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 그런 강의 들으셨죠? 그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놓고 보면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 자본가의 나라. 실제로 중국에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자본가의 역할을 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노동자의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나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미국과 무역을 해서 경제가 개발하고 미국의 기술을 뺏기고 또 미국의 국방 기술력은 훔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거래해서 잘 살게 되고 기술 뺏기고 국방력을 발전시켰으면 이게 누가 누구를 착취한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어려운 말로 경제학에서 캐치업 이론이라 그래요. 캐치업, 따라잡다. 옛날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한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식민지 개척 시대 그랬던 거 맞아요. 그런데 캐치업 이론인 건 뭐냐? 후진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을 캐치업, 따라잡기 위해서 선진국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룩한 결과를 그냥 뺏겨버린다. 그래서 순식간에 따라잡는다. 이 캐치업 이론에 의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무슨 건축 기술이 있었어요? 조선 기술이 있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무슨 스마트폰 만들고 살았어요? 조선시대? 우리 전자기술, 조선기술, 자동차 만드는 기술 이거 다 외국 거를 뺏긴 겁니다. 열심히 모방하다가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선진국에서 몇백 년 동안 개발한 걸 우리는 단기간에 뺏겼어요. 이 경우에는 후진국이 선진국을 착취한 격이 됩니다. 이게 캐치업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마르크스는 자본가만 착취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또 하나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은 미국이 제국이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무역을 해가지고 식민지와 본국이 무역을 했는데 한국이 흑자를 200조가 넘게 올렸어요. 그럼 제국이 식민지랑 무역을 했는데 200조 손해를 봤으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식민지 주제에 본국을 착취해? 그것도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본국을. 이게 말이 됩니까? 자본가가 착취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대국이 착취한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보다 강대국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무역을 해서 우리가 흑자를 봐.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익을 올려요. 이거를 착취로 봐야 되느냐? 무슨 착취당한 식민지가 세계 5대 공업국가가 되고 7대 무역국가가 되고 미국보다 잘 사는 식민지? 남한을 과연 미국의 식민지로 봐야 되느냐? 미국이 착취했다고 봐야 되느냐?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마르크스의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착취, 차별 이런 얘기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요. 20살짜리 여러분보다 좀 어리네요. 여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뭐 65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물론 20, 30대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20살짜리 편의점 알바생들끼리도 갑질을 한다 그래요. 그 편의점에 먼저 알바생으로 취직한 친구가 늦게 온 친구한테 갑질을 한다 그럽니다. 옛날 미국에서는 버스를 탈 때 흑인석과 백인석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을 해갖고 음식점 버스에서 흑백 좌석 분리를 철폐시켰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에 일하러 가는 통근 버스에 정규직 좌석과 비정규직 좌석을 차별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건 착취예요. 그건 차별이야.
백인하고 흑인이 좌석 따로 앉는 건 차별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좌석을 따로 앉는 거는 그건 차별이 아니죠. 왜? 차별은 자본가만 하는 거니까. 노동자는 무슨 차별해? 노동자는 천사인데. 편의점 알바생은 프롤레타리아지. 프롤레타리아가 무슨 차별합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본가가 하는 건 차별이고 착취고, 노동자 편의점 알바생이 하는 건 그거는 차별도 아니고 착취도 아니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마르크스 이론은 이 지점에서 심각하게 틀렸다는 겁니다. 착취와 차별은 죄악이에요. 그 죄악은 누가 저지를까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죠? 뭐 재벌 회장이 뭐 갑질했다고 막 욕하는데, 맞습니다. 재벌 회장이 갑질하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동시에 편의점 알바생도 갑질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도 갑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재벌이 갑질한 것만 계속 보도하고 재벌만 나쁜 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하는 거에서는 눈 감아주고, 이게 마르크스가 2018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차별, 증오 같은 죄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성경을 마르크스가 어떻게 바꿨죠? 자본가가 죄를 바꾸었음에, 자본가가 죄를 바꾼 게 아니죠. 자본가만 죄를 지었음에 지상 낙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자본가를 타도해 버리면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지상 낙원이 온다라는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의 교육이란 것도 절대 다수에게는 인간을 기계로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야, 마르크스가 천재예요. 이 말이 맞는데 뭐가 맞았냐? 뒷부분 동사는 맞았는데 주어가 틀렸어요. 주어가. 부르주아지의 교육이 인간을 기계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자의 교육이 인간을 기계로 키웁니다. 주체 사상의 교육이 인간을 기계로 키우죠. 제가 북한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북한에서 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김포, 김총, 김탄. 총, 포, 탄. 왜? 그게 북한의 총포탄 사상입니다.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내 몸이 폭탄처럼 꽝 터지는, 어버이 수령의 안녕을 위하여 장렬하는 총포탄이 되자. 북한 공산당이 펴낸 책에 직접 써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기계로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탈북자 사역하다 보면요, 야, 정말 끔찍한 순간을 종종 겪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제가 목회할 때 탈북자를 구출해서 우리 교회 출석했는데 어느 주일날 안 왔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 집사님 한 분한테 그 집에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막 집사님이 놀라서 전화해요. 목사님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제가 급하게 입원시켰어요. 봤더니 자매가요,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광대뼈가 부러졌어요. 이빨이 2개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틀 동안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아파도 그냥 북한에서는 병원 안 가고 참으니까 그냥 참아요. 탈북 동포들 이렇게 돌보다 보면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막 축구하다가 발목 부러지고요, 팔씨름하다가 막 손목 다치고요. 아니, 팔씨름을 막 부러질 때까지 해. 와, 축구를 막 발목 부러져서 목발 집을 때까지 축구를 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걸어요. 그 왜 그러냐? 대화해 보면요, 내 몸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선 엄마들이 언제 제일 화내요? 애가 다칠 것 같을 때. 애가 조금 위험해지면 엄마 아버지가 막 경기를, 애 다칠까 봐. 애가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애를 막 위험하게 만들죠. 그죠? 막 그냥 구박을 하고 막 그냥 회초리를 대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애한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막 그래서 막 공갈 협박을 다치죠. 그 무리한 교육을 통해 우리가 어렸을 때 뭐를 배웠냐면, 내 얼굴에 생채기 나면 안 된다. 내가 다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다쳐서 아픈 것보다 다쳤다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서워가지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 돼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교육이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총포탄이 되라 그러니 이게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관념이 아예 없어요. 인간을
기계로 만든 겁니다. 아이, 마르크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임마. 근데 뭘 지가 그래놓고 뭐 자본주의가 그랬다고 이런. 그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의 국가 권력은 전 부르주아 계급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관장하는 전담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국가라는 건 뭐냐? 부르주아 전담위원회다. 부르주아들끼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짝짝꿍 하는 그 동아리 클럽 위원회가 국가다. 이거 공산주의 국가에 딱 들어맞는 얘기죠. 마르크스는 국가라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해야 돼. 그죠? 사유재산 제도 없애야 된다. 국가도 없애야 된다. 여기 모순이 생겨요. 그럼 사유재산 제도를 누가 철폐해? 뒤에서 마르크스가 뭐라 그러냐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면 국유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토지 국유화하자, 삼성전자 국유화하자, 인천공항 대한항공 국유화하자, 국유화, 국가가 가지면 된다.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위험한 얘기입니다. 마르크스가 사유재산을 철폐해. 사유가 아닌 뭐가 돼요? 공유. 공유는 뭡니까? 국유죠. 각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다 갖게 만들어요. 국가가 몰수합니다. 국유화해요. 근데 그 국가는 누가 다스리죠? 공산당이 다스리죠. 그 공산당 최고 지도자는 누구죠? 수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 모든 사람이 나눠 갖자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수령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한 끼에 5천만 원어치씩 먹어요. 한 끼 식사비가 5천만 원. 북한 일반 주민들은 전 주민의 3분의 2가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왜?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국유화했어요. 국유, 국가가 다 가지면 좋은데 그 국가의 대표는 공산당이고 공산당의 대표는 수령님입니다. 결국은 국유화를 거쳐서 수령님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개인 숭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 공산주의 국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공산당들의 전담위원회죠. 맞아요, 틀려요? 공산당 지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잖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의 전담위원회라는데 그건 틀린 소리고요. 전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 특권 귀족들 김일성 패밀리의 전담위원회가 돼버렸습니다. 마르크스의 동사는 맞았는데 주어가 틀렸어요. 자본주의 국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켰다. 이 말도 맞죠? 그러나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은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서울에 들어가서 사는 거, 한국의 농촌 출신이 돈 벌어갖고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특별시민이 돼서 사는 것 쉽지 않죠. 지방 출신들이 돈 벌어서 서울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직장 잡고 이거 쉽지 않아요? 자, 한국의 시골 출신이 서울특별시민이 되는 것과 북한의 시골 출신이 평양 시민이 되는 거 어느 게 어려울까요? 예? 서울특별시민까지는 될 필요가 없고 그냥 대한민국의 시골 사람, 서울 아닌 사람이 굳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지 않아도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그죠? 북한에서는 평양으로 들어가려면 통행증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중국의 농촌 출신이 북경 시민이 되는 거. 세 가지를 비교해요. 중국의 농촌 출신이 북경 시민이 되는 거, 북한의 시골 출신이 평양 시민이 되는 거, 평양 왔다 갔다 하는 거, 한국의 시골 출신이 서울특별시에 출퇴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는 거.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쉬울까요? 한국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워요. 그거는 65세 이상이면 그냥 공짜로도 돼요. 지하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뭘 자본주의가 이렇게 잘못돼. 공산주의는 더한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자, 지배를 받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어떤 사람이냐? 야, 참 이런 거 읽어보면 어떨 땐 가슴이 짠하죠. 자신을 조각조각 나누어 팔아야 하는 이 노동자들은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다른 모든 판매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며, 연말에 연봉 협상할 때 보면 연봉, 몸값, 이거 내가 상품이잖아요. 내가 연봉 얼마짜리냐. 이 말이 좀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경쟁의 성패와 시장의 변동에 내맡겨진다. 좀 마음 여러분 짠해지지 않아요? 여긴 나 무슨 자본가 계급이야? 그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게 참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일 뿐 아니라 매 시간 기계와 감독관의 노예이자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개벌 부르주아의 종이다. 기계가 노동 사이의 차이를 점점 없애고 임금을 어디서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계급 내의 이해관계와 삶의 상황은 점점 비슷해진다. 자, 이거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첫째는 노동자는 결국 상품이고 노예다. 맞아요, 틀려요? 노동자가 돈 때문에 때로는 눈치 보느라고 노예처럼 고생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노예입니까? 이거 좀 지나치지 않아요? 두 번째, 모든 노동자 임금이 다 하락해져 갖고 노동자 임금이 다 비슷해진다. 다 같이 비참해진다. 맞아요, 틀려요? 대한민국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월급이 비슷한가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 월급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면 약간 과장이죠. 과장인 과장이지만 100% 틀린 건 아니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억대 연봉 받는 노동자들도 많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습니다. 그죠? 진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한 노동자부터 자가용 굴리고 사는 노동자까지 대한민국만 봐도요, 노동자가 다양해요. 근데 마르크스는 임금은 점점 낮아져 갖고 결국은 다 같이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이건 틀린 얘기예요. 또 하나, 그 노동자가 노예다. 그 한국의 팔자 좋은 아저씨들 있죠? 그냥 뭐 볼트 조이고 노트 조이고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시는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그 1억 넘는 노동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합니다. 노조원이 돼가지고 1년 내내 데모만 해요. 그리고 연봉 1억 받아요. 그거 노예 맞아요? 정말 부러운 노예야, 그죠? 근데 그런 그 노조들은 뭐라 그러죠? 노예 노조라 그럽니까? 귀족 노조라 그래요. 귀족 노조. 무슨 노예야, 귀족이지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됩니까? 마르크스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노예입니까? 귀족 노조죠.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대립하는 모든 계급 가운데 진정한 혁명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뿐이다. 이 노동자만이 혁명 계급이다. 중산층, 소상공인, 수공업자, 농민, 이들 모두는 중간 계층으로서 자신의 생존을 파멸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르주아지와 투쟁한다. 이 중간 계층도 투쟁은 하는데 진정한 혁명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혁명적이지 않고 보수적이다. 아니 심지어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마르크스의 지독한 편견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으로 돌아가게 돼요. 노동자만 진정한 혁명가. 똑같이 가난해도 농민, 소상공인, 수공업자, 이건 보수적이고 반동 세력이라고 마르크스가 딱 찍었어요. 그 마르크스를 아주 신처럼 받던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마르크스 이론을 나름대로 변형시키면서 무효하게 적용시켜요.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혁명의 주체라 그랬는데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러시아는 노동자가 많아지려면 공장이 많아져야 돼요. 공업화가 돼야 노동자가 생기죠. 근데 러시아는 농업국가였어요. 그 농업국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면 노동자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레닌이 농민들을 선동해요. 속이죠.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토지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노동자, 농민 연합부대를 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다.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농민은 반동적이야. 이러면서 농민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노동자가 혁명 계급이고 노동자들을 통해 혁명이 일어난다는데 틀렸어요. 농민이 많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동시에 그 마르크스의 말을 이 레닌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또 따랐어요. 농민들의 협력을 얻어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농민은 반동이라고 죽입니다. 또 이 이론을 변형시킨 게 마오쩌둥. 그래서 모택동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혁명 계급이라 그랬는데 레닌은 노동자, 농민 연합부대를 만들었고 마오쩌둥, 중국의 모택동은 농민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요. 이게 아주 마오쩌둥의 천재적인 행동입니다.
프롤레타리아에게 법과 도덕, 종교는 많은 부르주아적 이해관계를 숨기고 있는 그만큼 많은 부르주아적 편견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지켜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껏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해온 것들을 모두 박살내야 한다. 이게 아주 엄청난 강물처럼 피가 흐르게 만드는 대재앙의 신탁입니다. 법, 도덕, 종교 이런 거 다 박살내자. 이런 사악한 가르침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가면 엄청난 비극과 재앙이 생겨요. 법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불법, 아주 깽판치고 폭력이 판을 치는 사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종교라는 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살부회라는 게 조직이 돼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는 가부장적 문화, 아버지가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공산주의 혁명하고 싶어도요, 아버지가 빨갱이들이랑 놀지 마 이러면 혁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했냐면 살부회, 살인할 때의 살, 죽일 살, 부, 아비부, 회, 모임회, 아버지를 죽여주는 모임을 만듭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못 죽이니까 내 아버지는 내 친구가 죽여줘요. 나는 내 친구 아버지를 죽여줘요. 실제로 1920년대 30년대 만주에서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윤리, 종교 이걸 다 없애버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다. 그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 이론도 틀렸죠. 노동자에게 조국이 없다고 얘기해갖고 만국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산주의 운동을 막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이 전쟁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가들끼리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끼리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본가의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마르크스 이론과 정반대로요, 독일 노동자들이 독일 편이 됐을까요? 프랑스 편이 됐을까요? 독일 편이 돼서 싸웁니다. 프랑스 노동가들은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으니까 독일, 프랑스 자본가끼리 싸우는 거고 독일, 프랑스 노동자는 연대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프랑스 노동자는 프랑스를 위해서 싸웠고요, 독일 노동자는 독일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국이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자에게 조국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전쟁이 나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조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프랑스 노동자가 왜 독일을 위해서 싸우겠어요? 독일 노동자가 왜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겠어요? 조국이라는 게 마르크스 말 한마디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다섯 번째,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 자, 지배계급, 착취계급이 부르주아지, 지배를 받고 억압당하는 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라 그랬는데요, 그 프롤레타리아트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공산주의자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실천적인 면에서 만국 노동자 정당 가운데 이 당시에 사회주의당, 노동당 이렇게 좌파 정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좌파 정당 가운데 제일 왼쪽, 제일 과격파인 극좌파 공산주의자가 가장 단호하고 추진력이 강한 세력일 뿐 아니라 이론적인 면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건과 과정, 전반적 결과를 나머지 프롤레타리아트 대중보다 한 발 앞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 세상이 오려면 프롤레타리아, 그냥 일반 노동자들은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공산주의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공산주의가 있다. 결국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계급의식이 없이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런 노동자가 아니고 계급의식을 넣어서 네가 이렇게 가난한 건 자본가 때문이다. 너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다. 우리 계급끼리 뭉쳐서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해야 된다. 이게 계급의식입니다. 내가 이 계급에 속해 있어서 이 계급을 위해서 투쟁해서 저 압박하는 계급을 없애야 된다는 투쟁관념, 이걸 집어넣어서 부르주아지 지배를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딱 장악했어요. 이 말 그대로. 그럼 그 권력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프롤레타리아트, 수많은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자가 지도해서, 공산주의자의 힘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혁명 일어난 나라 보면 어느 나라나 공산주의자는 소수예요. 다수인 노동자, 가난한 사람 선동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나누어 준다 라고 돼 있는 공산주의 나라는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다 그러고 인민 대중을 위한다 그러고 노동자를 위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생겨난 공산주의권 하나같이 공산당 독재가 돼요. 1인 독재가 됩니다. 아니, 노동자로 시작했는데 왜 독재로 가지? 다수 노동자, 가난한 많은 무산 대중, 그럼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공산당만 잘 살게 되지?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프롤레타리아트보다 한 발 앞서간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굶겨 죽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역사죠.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단 한마디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공산혁명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소유관계를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깨부수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살아있는 노동은 그저 축적된 노동을 늘리는 수단일 뿐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확대하고 풍요롭게 하고 북돋우는 수단이다.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난다. 공산주의자가 되면 이렇게 좋아진대요. 여러분,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부르주아 시대의 노동은 축적된 노동을 늘리는 거야. 부르주아, 대한민국 같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삽질을 딱 하는 건, 내가 어제도 삽질하고 내일도 삽질할 거니까 어제까지 해온 삽질에 오늘 삽질을 한번 늘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삽질을 내가 북한에 가서 딱 하면 이 삽질은 어떤 삽질이 되냐면은 노동자의 삶을 확대하고 풍요롭게 하고 북돋우는 수단이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제 생각은 삽질은 그냥 삽질이다. 남한에서 삽질은 무슨 착취당하는 거고, 북한에서 삽질은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됩니까? 삽질은 똑같은 삽질이에요. 노동은 같은 노동이지, 무슨 공산주의 노동은 이렇게 신성하고 자본주의 노동은 이렇게 착취당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뭐 각 개인이 자유롭게 발전한다 그랬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왔죠? 북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배지를 하나씩 달고 있었어요. 그죠? 무슨 배지죠? 배지 안 단 사람 봤어요? 다른 배지 단 사람 봤습니까? 북한 사람은 항상 똑같은 배지를 달아요. 이게 자유인가요? 아니,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다 자유롭게 개인이 발전한대요. 그럼 배지도 자유로운 건 뭐예요? 달고 싶은 사람 달고, 달기 싫은 사람 안 달고, 김일성 배지 달고 싶은 사람 김일성 배지 달고, 걸그룹 배지 달고 싶은 사람 걸그룹 배지 달고, 이래야 자유 아니에요? 다 배지 똑같은 거 달고 내려왔다구만. 그걸 막 띄워주고 방영하면서 뭐 북한이 좋은 나라인 것처럼. 아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배지 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유예요? 배지를 달기 싫은 놈은 달지 말아야지. 거꾸로 달고 싶으면 거꾸로 달든가, 배지를 부시고 싶으면 부시든가, 뭐 그래야 자유지. 북한에서 김일성 배지를 거꾸로 달아요? 어버이 수령을 물구나무 시켜.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까지 한 100년 물구나무 서야 되는 수가 있어요. 배지 거꾸로 달았다가 어버이 수령 물구나무 서게 했다가는 이게 무슨 자유야. 자, 이 마지막 문장도 유명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스러운 일로 여긴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이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밝힌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척하는 것을 경멸한답니다. 아유, 대한민국에 참 수많은 이번 지난주 선거에 당선된 시장님들, 군수님들, 이 높으신 양반들, 당신들이 존경하는 마르크스가 당신들을 경멸한답니다.
제가 강의하다 말고 갑자기 그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청춘을 바쳐서 흠모했고 지금도 속으로 예언자처럼 존경하고 있는 마르크스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인 것을 숨기는 것은 경멸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빨리 공산주의자인 것을 밝히십시오. 이 나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언론계에 들어가 있는 양반들,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당신들이 존경하는 마르크스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데, 성경에도 경멸스러운 일로 여길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경멸스러운 일 잘하죠. 무슨 뭐 당신 공산주의자냐 이러면 철진한 색깔론을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이러고, 내 젊은 날 한때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정은이가 멋진 칼럼을 썼잖아. 그래서 색깔론이 싫다면 전향을 증명하라. 읽어봤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있죠? 큐티 잡지에도 실렸죠? 색깔론 하지 말아라. 그럼 색깔론 안 할 거면 본인이 공산주의에서 전향했다는 걸 밝히든가, 아니면 본인이 속으로 존경하는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그런 경멸스러운 짓 하지 말고 나는 공산주의자다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한국은 마르크스한테도 충성을 안 하는 이런 위선적 공산주의자들이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민주주의자인 척하면서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배계급들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앞부분은 순종 안 하고 이 뒷부분에만 순종했어. 자기가 공산주의한 건 감추면서 벌벌 떨게 했죠. 남로당이 이 말씀에 순종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박헌영 강의할 때 대구 폭동,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막 사람을 잡아서 사지를 자르고 남자 경찰관 거세하고 사람을 자동차에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중학생들 동원해서 막 불태우게 만들고 사람을, 공산주의의 적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라. 마르크스의 이 공포주의 전술, 여기에 한국 남로당이 아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이룰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부다. 야, 당찬 포부를, 정말 세계의 비전을 가지신 분입니다. 결국은 실패했지만 한국에선 지금 성공 중이에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쫙 훑었습니다. 결론, 첫 번째, 독일 사회주의 혹은 한국의 좌경화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평, 이 공산주의보다 조금 온건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야 된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막 폭력으로 혁명을 하고 다 때려부시고 이런 소리는 안 하는 온건파, 그 독일 사회주의를 마르크스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변적 거미줄로 짜고 화려한 언어의 꽃으로 수놓고 거기다 가슴을 녹이는 감상적인 이슬까지 뿌린 상태에서 몇 가지 화석화된 영원한 진리를 감싸고 있는 독일 사회주의의 이 격정적 외피는 관객들 사이에서 독일 사회주의라는 상품의 매출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근데 이 독일 사회주의란 말을 한국의 좌파라고 바꾸면 우리 시대 현실에 딱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변적 거미줄로 짜고, 뭐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식한 소리를 떠들어요. 화려한 언어의 꽃으로 수놓고, 아주 좌파 작가들 텔레비에 나와갖고 작가 아무개 타이틀 받고 아주 말을 잘합니다. 거기다가 가슴을 녹이는 감상적인 이슬까지 뿌린 상태에서 아주 감성적으로 영화도 만들고 뭐 가요도 만들고, 좌파들 그렇게 하죠. 몇 가지 화석화된 영원한 진리, 화석화된 정말 퀴퀴 묵은 오래된 옛날 마르크스가 한 얘기, 이런 거를, 그런 몇 가지를 감싸고 있는 한국 좌파의 이 격정적 외피는 관객들, 국민들 사이에서 좌파, 진보, 민주, 평화, 민족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상품에 매출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죠. 이 사람들이 정권도 장악하고 교육계도 장악하고 지방 권력도 장악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마르크스의 광풍이 한국에서는 이제 뭐 마르크스에서 발전한 주체 사상, 또 범좌파 이런 복잡한 이데올로기들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이데올로기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지혜가 맞느냐 틀리냐는 그 지혜가 낳은 자녀, 다시 말해서 그 지혜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간 사람의 삶의 결론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은지 틀린지가 판가름이 나요. 이것이 지혜이냐 어리석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는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행동을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그랬는데요, 마르크스의 자녀,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됐죠? 가난해졌습니다.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요, 기독교인들이 탄압됐고요, 결국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이 아니라 거짓됨이 드러난 겁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화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반공국가로 건국이 됐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30년 동안 친공,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다가 1947년 트루만 독트린 이후로 반공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반공을 주장했어요. 반공국가로 건국돼서 한 50년 반공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강의 기적도 이루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민주화도 됐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공산주의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처음에 한 50년 동안 빨갱이, 이름 이건 아주 낙인입니다. 공산주의, 한국에서 살기 어려웠어요.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그게 공산화 운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었다. 민주투사였다. 공산주의자들이지만 독립운동한 건 인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 20년 가까이 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막 섞여 있는 중도적인 체제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공을 말하는 놈은 수구꼴통이다. 반공주의자들이 오히려 나쁜 놈이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해방이 된 다음에는 반공주의자가 됐다. 문재인 씨 책에도 실제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공이 잘못된 것이 되는 시대를, 이런 새로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50년 반공시대, 한 20년은 중도시대, 이제는 친공시대가 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지도자 김정은 막 텔레비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막 나옵니다. 반공정권, 박근혜 정권 아주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설득당하고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대한민국이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친공시대가 열리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지혜가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아주 좌파 사상의 골수로 물든, 요새 뭐 문슬람이라 그러던가, 문슬림? 거의 종교야, 종교. 그죠? 그 무슨 슬림, 예? 그런 슬림 한 친구들 하나 딱 정해보세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좌파 사상에 물들었어. 그런 친구의 인생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지나.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가 국민을 다 책임진다 그러죠. 들어보셨죠?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도 대학 갈 수 있죠. 국가장학금, 학교에서 도시락 무상급식. 그래서 점심도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상급식이 뭡니까? 다 도시락 싸갖고 다녔죠. 밥도 이제 무상급식으로 쫙 먹어요. 학교에 등록금 없으면 국가장학금을 와서 학교 다녀요. 졸업한 뒤에 취직 안 되면 걱정할 필요 없죠. 청년수당, 실업수당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뭐 취직 안 돼도 괜찮아. 실업수당, 복지수당, 청년수당. 성남시에서 그거 많이 주던 분이 이번에 경기도지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고, 뭐 나중에 또 병들고 아파도 복지 혜택 이런 거 다 받으면 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 받고, 실업 혜택 받고, 복지 수당 받고, 국가가 주는 거 받아서 나는 살겠다. 이렇게 그냥 국가가 책임져 주는 인생 80년을 살았어요. 그 사람하고 무슨 소리야. 저 정치가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내 인생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져.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될 수 있으면 국가가 나한테 실업수당 준다 그러는데 안 받아. 될 수 있으면 거절하고 싶어. 복지 혜택 많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 힘으로 먹고 살지, 될 수 있으면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복지나 실업이나 그 어쩔 수 없는 경우에나 받는 거지, 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피할 거야. 내 인생 무슨 국가가 책임져? 그 좌파 정치인들이 거짓말 치는 거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 국가가 책임진다고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국가가 주는 온갖 혜택, 수당, 제도 이거 의지해서 산 사람과, 그건 거짓말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내 능력 개발해서 안 돼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본 사람과, 여러분 80년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누가 리더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재밌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요, 북한은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니까 어버이 수령이 다 배급해 줬습니다. 문제는 뭐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대기근이 닥쳤을 때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어버이 수령이 책임져 주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무슨 어버이 수령이야. 우리 집에 있는 안 입는 옷가지라도 들고 나와서 공산당이 감시하는데 그거를 뚫어가면서 장마당을 만들어 갖고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한, 말하자면 북한에서도 어버이 수령 국가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을 국리를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국가를 의지했던 사람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세계 5대 공업국가고 7대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토지도 국유하고 모두 국유하고 다 이래서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거 믿고 있다가 여러분 인생 정말 큰일 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좌파 탈출은 지능순. 그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뭐 노래 가사가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맞죠? 그 노래 아닌가? 니들 인생 공부 다시 해야 돼. 그리고 후렴구로 좌파 탈출은 지능순.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좌경화되고 좌파의 세상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좌파 세상에서도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고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는 세상이 오고, 이런 좌파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간에 하나님이 만든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 아멘이시죠? 내가 안 뿌리고 국가가 거둬주게 한다? 국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밥을 먹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옷을 입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온갖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요. 근데 내가 안 뿌려도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 열심히 뿌려서 열심히 거둔 사람, 적게 뿌려서 적게 거둔 사람, 차별 없이 모두가 똑같이 나눠 먹는 지상낙원이 된다?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깨어있는 지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질문이 있어요 혹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질문을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사회주의라는 것이 너무 다양해서 이 어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셔야 참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회주의라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말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나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요. 또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동원한 혁명은 반대한다. 뭐 이런 사람이 사회주의로 불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일단 사회주의 안에서도 온갖 다양한 생각을 다 사회주의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회주의 안에서도 별의별 게 다 있어서 이 질문은 참 자세히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공산주의가 좀 과격하고 사회주의는 온건하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자꾸 이상한 게 뜨네. 이게 대답을 하다가 질문이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중산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통계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재산 차이가 3.7배인가 그랬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가 되면 8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란 말이 있죠. 잘 사는 사람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살게 된다. 이 양극화란 말이 언제 나왔을까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습니다. 좌파 정권 때 나왔어요. 모든 통계 지표를 보면 좌파 정권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닌 게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큰 나라 어딜까요? 북한이죠. 김정은이가 한국 재벌보다 잘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얘기했죠. 그 미국의 농구 선수 데이비드 로드먼이라는 친구가 김정은 만나고 나서 세계 최고 부자보다 더 호화롭게 산다. 어버이 수령은 무지하게 잘 살아요. 근데 일반 백성은 이건 정말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빈부격차가 있지만 한국이 가난하신 분들 고생하지만 한국에서 굶어 죽는 분이 뭐 없지는 않겠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글쎄요, 굶어 죽는 분 보셨나요? 주변에 혹시? 우리 삼촌이 지난주에 굶어 죽으셨어요. 이런 분 계세요? 한국이 빈부격차가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참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빈부격차라도 일단은 먹고는 사는데 좀 부자냐 가난냐 하는 거하고 이건 아예 그냥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이건 빈부격차가 심각한 겁니다. 그 북한이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 다음요? 또 질문 있나요? 마르크스의 사상은 오류가 많지만 노동 문제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일말의 대안과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은 기독교인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동 문제, 사회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인식했던 그거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마르크스가 공격했던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수호해야 하지만 시장 경제의 부작용은 언제나 발생한 듯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 즉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이건 시대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 시절 같은 경우 그때는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죠. 그때 뭐 케인스식 처방이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주도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대공황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이제 루스벨트의 위대한 업적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위기 순간에는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근데 어떨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도 않고 이것도 뭐 좋은 질문이고 수준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참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허용해야 된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뭐 시진핑을 만나고 언론 이런 보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시진핑이 아주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한 공산주의자와 한 주체사상파가 지금 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쇼를 해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짓 환상이고 사실은 뭐냐? 그 중국 땅에 10만 명이 넘는 우리 북한 여자들이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2주 전인가요? 이 히스코리아 오셨던 비공개 강의를 하셨던 정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6명의 인신매매 당한 여자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베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삼엄한 감시를 뚫어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실 거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지난 주말에 지난주 한 토요일쯤 작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정베드로 목사님과 구출팀을 통해 6명이 구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쓸데없이 무슨 김정은, 시진핑 떠들고 있는데 그거 인간들의 환상이고 실제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북한 여자들은 팔려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쓸데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6명의 인신매매 당하던 북한 여자들이
구출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곳으로 구출이 되고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6명의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유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북한 정권이 선이겠습니까? 아니 6.25 전쟁을 일으켜갖고 500만을 죽고 다치게 만들고 독재 정권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그 망할 놈의 주체사상 때문에 4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 후손인 김정은이 선인 것처럼 평화의 화신인 것처럼 야, 이 나라가 여태까지 안 망한 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마귀의 길, 거짓의 길, 심판의 길인지 국민들이 깨어나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따라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히스코리아의 전통은 강의를 듣고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공부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싸우는 조직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주변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세상이 악합니다.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여러분 요즘 이런 주제가 부쩍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막 갑자기 이슬람 난민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뉴스에 막 보도가 되잖아요.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막 활발해지고, 자 이제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 가지 21세기의 중대한 위협이 선으로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악하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악으로 몰리는 시대입니다.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요. 요즘 한국에 자라는 학생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쌍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냥 당구장 큐대로 애들 두들겨 패는 학원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의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요즘 중고등학생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 건 아주 악한 거고 이상한 거라고 교육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석기시대 비슷한 저의 학창시절이 지금 학생들보다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무리 다수가 잘못된 길을 따라갈지라도,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릴지라도 마지막 남은 소수자, 나한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살겠다, 뭐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되겠다, 뭐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백과 결기만은 안 되고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지켜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